안녕하세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가끔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의 답은 없다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 그다지 좋은 부모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욕하는 욕쟁이였다고 했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남편뿐 아니라 남편 위의 형제들 역시 시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자식들에게 매정한 어머니셨다고 해요. 학생일 때야 아직 미성년자가 집을 나가 혼자 살 수 없으니 다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혼자 자립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 형제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시어머니와 대부분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엄마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나 혼자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어머니 성격이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굳이 자식이 필요하시겠어? 물론 남편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주변에 다른 온화한 어머니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다정하지 못할까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을 때면 서러워서 많이 울기도 했었다고 해요. 원망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원체 사랑이 많은 편이고 가족 내에서 가장 막내라 그런지 오직 유일하게 남편만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연을 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분가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홀로 시골집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꼭 한 번씩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잘 계세요? 라면서 안부를 묻곤 했죠. 저도 남편에게 들은 게 많아서인지,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다지 살갑지 않은 시어머니라는 걸 알아서인지 어머니 대하기가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가깝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는 만큼 저 역시 남편을 따라 최대한 좋은 며느리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거 힘드실까봐 반찬도 해서 보내고, 남편처럼 저도 시어머니 안부를 묻고자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뭘 쓸데없이 전화하고 난리야. 전화비 아깝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살갑게 대꾸해 준 적이 없긴 했지만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 나중엔 그리 상처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인 만큼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꾸준히 본인을 챙기려 들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전화 한번 해본 적 없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처음에 핸드폰에 뜬 시어머니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님이 전화를 잘못 거셨나? 하는 생각부터 정말 온갖 상상이 다 들더군요.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하고서 전화를 받으니까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괄괄한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야 할 어머니가 그 이후로는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가 말을 잇길 기다리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먼저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었죠.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 물음에도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래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골에 있는 병원에 들렀는데 아무래도 큰 병이 의심된다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란 상태로 일단 시어머니에게 서울로 바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이 연락하셨었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하실 것 같대. 시골 병원에서 그러라고 했다더라. 뭐? 어머니가 큰 병원에? 남편 역시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많이 놀랐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일이 많아서 도저히 중간에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 어머니를 모시고 늦기 전에 곧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별 문제 아닐 거예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분명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실 거였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죠. 시어머니에게는 백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골수를 이식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백혈병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담담해 보였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제가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오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야 하는지 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님, 일단 저희 집에 함께 가요. 그리고 이왕 올라오신 김에 서울에서 시간 좀 보내다 가세요. 시골도 좋지만 계속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남편이 어머님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일단 방법은 몰라도 한동안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비록 의사는 어머니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 의학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 꾸준히 병원 치료받고 약 먹다 보면 차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가끔씩 기적이라는 것도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 그 기적이 시어머니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작은 기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울에 함께 있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구석구석 문드러진 몸인데 서울에 있어봤자 뭐해? 난 그냥 원래 내 집이 편하다. 시골로 내려갈 거야. 무조건 바로 시골에 내려가겠다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길에서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말리자
시어머니도 그때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남편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모시고 간 다음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쉬는 동안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도 알리고 말이죠. 내가 형들한테 이 사실 알릴게. 아무래도 사안이 큰일인 만큼 남편은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남편은 저에게 연락받은 즉시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의사며 사업가며 잘 살아서 돈도 많은데 그 누구도 어머니를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날 형제들에게 엄청 실망했는지 집에 들어오면서도 한참을 씩씩대며 오더군요. 저도 그동안 남편 따라 며느리 노릇을 했을 뿐이지 시어머니에게 유난히 정이 간다거나 시어머니가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짠해 보였어요. 지금껏 시어머니가 직접 쌓은 업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남편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시어머니라니요. 형들이랑 누나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남편은 어지간히 형제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물론 시어머니가 욕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에게 다정한 어머니가 아닐지언정 그래도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정도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반응은 다르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은 평소에 우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흐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진 어머님 여기서 모시고 싶어. 반쯤은 충동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반 정도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저에게도 다정한 적이 없다고 하셨을지언정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지레 겁먹으면서 피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아무리 무뚝뚝하고 욕만 하는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골에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쭉 살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나 같은 거 신경 끄고 너네도 너네 인생 살아라.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거냐? 어차피 난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데. 하지만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고 저 역시 어머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며 정말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저희 말에 수긍하고 이후 시어머니는 큰 병원에 모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고통을 늦춰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그리고 대꾸도 제대로 안 해주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노릇을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던 시어머니가 짧게나마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언제 그런 괴팍하고 욕쟁이 같은 모습을 보였냐는 듯이 그냥 평범한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시어머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대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남편을 포함해 다른 자식들에게 괴팍하게 구신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인 일반적인 부모였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다른 자식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철이, 정배, 정순이는 일은 잘 된다니? 예?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너무나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른 자식들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셨겠죠. 저는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를 맞닥뜨리면서 더 이상은 이전처럼 시어머니가 무섭거나 혹은 난폭한 사람이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때 보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비록 처음엔 많이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사람에게 마음을 연 시어머니는 제법 다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이유도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기도 했고 제가 올 때면 멀리서부터 얼굴이 환해지셔서는 왔니? 하며 반기시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남편도 마음 같아서는 매일 병원에 오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바빴고 남편이 다른 형제들은 애초에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어머니 곁에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저뿐이었거든요. 저까지 없으면 시어머니가 너무나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벽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치료받긴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죠.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티내지 않고자 저는 늘 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식사를 뭘 했는지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시어머니와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만큼은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무섭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긴 얘기가 되겠지만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먼저 하겠다고 꺼내신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듣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 몰래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 고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다정하지 못한 어머니가 된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제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졸지에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저도 갑자기 아무런 기댈 곳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막막하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의 저보다 조금 더 젊었던 시어머니는 분명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애들 키우기 위해선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내 자식들은 누구한테 기대겠나. 애비도 없는데.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일거리만 있으면 악착같이 가서 돈을 버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키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하고 크게 매를 들면서 강하게 혼을 냈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그때 그러지 말 것을. 어머니, 그것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너무 아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늘에서 나 데려간다니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는 걸까? 이 박복한 인생 하늘에서 불쌍하니까 빨리 데려가려는 거지. 일찍이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날 버리고.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이 가슴이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슴을 퍽퍽 내리쳐가며 오열하셨습니다. 병실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랑곳 않고 평생 담아온 한을 모두 다 끄집어내듯이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시어머니 울부짖음이 병원에 메아리 쳐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부터 많은 후회를 안고 사신 것 같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 역시 코가 찡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잘못됐다는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거기서 더 뭐라고 덧붙여야 했을까요? 저는 그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진정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예요. 정말 의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딱 3개월을 채우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뵈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쓰러질 만큼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남편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죽으면 이 유서를 꼭 내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병원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장례식이면 자식들이기 때문에 얼굴은 한번 비출 것이었으므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유서를 전달받아
갖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참석한 남편의 형제들에게 유서를 보여주었죠.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직접 작성하셨던 유서예요.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말씀 남기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들은 처음엔 유서라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지 떨떠름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서를 펼치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못난이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너희가 어긋나지 않게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도 몹쓸 짓을 했구나.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어미는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미가 너희를 지켜주마. 아프지 말고 평생 동안 행복하려무나. 너희는 몰랐겠지만 나는 내가 너희 어미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다. 그리 길지 않은 유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형제들은 그 짧은 유서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나 봐요. 유서를 보고서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제게 말을 걸던 시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쩌면 저와 나누었던 그런 살가운 대화들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나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어머니로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힘드셨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면,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려 했다면 아마 시어머니의 죽음은 지금보다는 덜 외로웠을 것 같았으니까요. 유서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저는 그동안 병실에 시어머니를 돌보러 가면서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낱낱이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도 그리워하시며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살아오셨다고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른 자식들 얼굴을 너무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조용하던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참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자신들이 보인 그간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는 남편의 형제들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는 참 바빴어요. 시어머니 신변 정리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적부터 열심히 살아오셔서 그런지 시골의 논과 집들을
꽤 갖고 계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땅이 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인지라 향후 보상이 엄청 많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시어머니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남편 형제들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모두가 공평하게 시어머니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고생한 거 너랑 재수 씨니까 어머니 재산은 모두 너희에게 넘길게. 우리끼리는 이미 얘기가 끝났어. 아니, 형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개발도 된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막내 너 힘들게 살자니. 그건 그렇고 솔직히 어머니 원망 많이 했다.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이 겪었어. 하지만 재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으로서 참 못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 마지막인데 손이라도 잡아드릴 걸 후회가 돼. 그리고 우린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았으니 막내 너도 빨리 자리 잡아야지. 막내 너가 우리보다 100배 낫다. 형으로서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 말 말고 그렇게 해. 남편 빼고 다른 형제들은 돈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 상황에서 그걸 다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솔직히 고작 3개월 정도 모신 게 다인 저희에게 시어머니 재산을 다 넘기겠다고 하시다니. 처음에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 재산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미 시어머니 재산은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생각해둔 상황이고 당장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당연히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던 자식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요. 저희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남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그렇게까지 저희 보고 재산을 다 가지라고 하는 마당에 조금 염치가 없긴 했어도 결국 감사히 받게 되었죠. 지금은 시어머니 재산 덕분에 먹고 싶은 것도 고민 없이 시켜 먹고 꼭 필요한 걸 사는 데 있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명절 같은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았다면 이후에는 별날 아니라도 다 같이 쉬는 날이 있으면 가족끼리 다 같이 함께 만나 저녁을 먹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지금부터라도 조금 화목하게 지내보려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